안녕하세요. 충격 실화 파일의 UPD입니다. 이번 올해의 마지막 영상은 예전에 저희 사건 파일 중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악마와 같은 범인이 나왔다고 평가받았던 사건 3가지를 다시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 사건 모두 유튜브 검열에 걸려서 한동안 매우 곤욕을 치룬 적이 있었던 사건들이었는데 그만큼 사건의 수위가 높으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감사드린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실망시키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한 해 동안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열심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번 모음집 시작합니다. (1988년)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 데번주의 도시 엑스터에서 태어난 34세 로레인 콕스는 항상 밝은 미소에 가족과 친구들을 대하며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열과성을 다해서 도와줬던 마음이 매우 따뜻하고 관대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2018년부터 관계를 가져왔던 파트너이자 약혼자 앨리스와 함께 스코틀랜드에 2020년 8월까지 거주했고 홈타운에 있던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워 결국 2020년 9월에 다시 엑스터로 돌아오게 된다. 2020년 9월 1일 새벽 2시 엑스터의 한 술집. 그녀는 몇 년 만에 다시 모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기분이 좋아 많은 술을 먹게 되고 늦은 시간 근처 친구 줄리아의 집에서 자기로 한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와 싸우고 들어온 친구 줄리아가 그녀에게 사과를 하며 오늘은 자신의 집에서 잘 수 없게 됐다며 그녀에게 사과를 전한다. 로레인은 전혀 신경 쓸 것이 없고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친구를 안심시키고 술집을 나선다. 새벽 2시 45분. 도시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고 영국 중 안전한 도시의 하나로 뽑힌 엑스터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그날도 로렌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엔가 자신을 크리스토퍼 메이어라고 소개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어린 남성이 말을 걸어왔고 그녀는 그와의 몇몇 대화 후에 뭔가 싫은 내색을 보인다. 하지만 그의 계속되는 끈질긴 설득 끝에 그의 부축을 받으며 엑스터의 포월 스트릿에 위치해 있는 케밥 가게 2층의 한 상가 아파트로 들어서게 된다. 1996년 이라크 남쪽에 위치한 쿠르드족 자치구에서 태어난 아잡 망고리는 어릴 적부터 서양의 문화를 동경하며 커왔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항상 자신은 영국에 가서 살아야 한다며 유학을 보내달라 설득하고 그는 결국 가족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2018년 11월 영국 엑스터로 이사오게 된다. 그리고 2018년 12월 정치적 이유라는 사유를 들어 이라크에서 영국으로 완전한 망명을 신청하게 되지만 그는 제대로 된 사유 없이 영국에 입국, 가족의 정보나 그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영국 정부는 그의 망명을 거절한다. 2020년 9월 2일 로레인의 친구 줄리아와 모임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집으로 도착하면 문자를 주겠다던 로레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로레인의 아버지 토니 스콧에게 연락을 하지만 그 역시 그의 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9월 3일 아침 드디어 아버지 토니와 스코틀랜드에 있던 약혼자 앨리스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2020년 9월 6일 경찰들은 한창 로레인의 흔적을 수색하고 찾던 중 드디어 그녀가 홀로 엑스터의 한 골목을 걷고 있던 CCTV를 찾게 되고 그녀와 함께 케밥 가게 2층으로 들어간 한 남성을 발견하고 그를 추적한다. 2020년 9월 8일
경찰들은 케밥 가게의 건물에 살고 있던 모든 입주자들의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근처 레스토랑의 셰프로 일하고 있던 2층의 한 입주자의 진술을 듣게 된다. 그는 며칠 전부터 상가 건물 2층 복도에서 말도 안 되는 고약한 악취가 흘러나왔고 그 악취는 한 입주자의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그 방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 남성을 체포한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메이어. 자신을 그냥 이라크에서 망명 온 노숙자라 소개한 그는 로레인과 함께 있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리고 자신은 동성 연애자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고 만약에 이 점을 이라크에 있는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그의 섹슈얼리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며 추방만은 피해달라며 애원한다. 하지만 후에 경찰은 그의 폰을 포렌식한 결과 크리스토퍼 자신이 그와 로레인이 함께 걸으며 성적인 대화를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을 발견한다. 그리고 로레인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 2시간 전 그가 다른 남성 및 여성 매춘부와 연락한 사실을 발견해 그가 양성애자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실제 이름을 밝혀내는데 그는 약 2년 전 망명에 실패한 이라크 쿠르드족 출신의 아잠 망골이었다. 그가 체포된 다음날 경찰은 그의 아파트 뒷골목을 수색, 쓰레기통 깊숙이 파묻혀 있었던 2개의 가방을 발견. 그 가방 안에서 로레인의 것으로 보이는 팔과 다리를 발견한다. 그리고 사이로 엑스터에서 10km쯤 떨어져 있는 팀핏 힐이라는 숲이 우거진 지역 나뭇가지 더미 안에 그녀의 머리와 몸통을 발견한다.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한 탓에 후에 검시관들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정확히 9월 1일 그녀의 실종 이후 8일간의 수색 끝에 로레인은 사망한 채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2021년 3월 24일 엑스터 카운티 법원. 다음에 나오는 모든 진술은 영국 동부 데본 뉴스의 편집장이자 기자인 베카 글리던의 공판 기록으로 재구성한 상황. 공판 판사 그레햄, 엑스터 카운티 검사 사이먼, 당뇨병 전문의 폴 맥넬리, 그리고 피고인 아잠의 진술들이다. 그녀의 사체를 검시한 결과 그녀의 식도에서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왜 그녀의 입에 티셔츠를 넣었나요? 우리는 서로 코카인을 하고 술을 몇 잔 마셨어요. 그리고 2번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다만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깼고 제 옆에 의식 없는 채 눈을 감고 있었던 그녀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이상한 벌레 같은 게 기어나왔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벌레가 기어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로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상태를 인지한 후 CPR을 시도했지만 구급차나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했죠. 왜 그랬나요? 저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쓰러진 그녀 밑으로 소변이 흘러나왔고 저는 그냥 너무 무서웠고 떨리는 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서투른 CPR이 전부였어요. 뭔가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시체와 함께 동거를 한 6일 동안 그녀인 척 페이스북을 해킹, 그녀의 폰 신카드를 이용해 그녀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유는요? 저는 그녀가 반드시 깨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깨어날 때까지 그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겁이 났어요. 제가 죽인 것도 아닌데 저에게 살인조사가 들어올까봐. 저에게 그 6일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녀가 앓고 있던 당뇨병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마약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당뇨에 의한 쇼크사 혹은 심장마비사로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아닌가요?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보자면 그녀가 당뇨병의 결과로 사망할 확률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1형 당뇨병의 결과로 그녀가 사망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케톤산증,
즉 당뇨성 혼수 상태로 발전하는데 최대 12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련의 증상인데, 이 증상이 계속될 경우 저혈당 당뇨병 환자가 의식을 잃고 뇌 손상을 입을 수는 있지만 심장 박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인한 쇼크사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부검 결과의 혈당 수치는 저혈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위장에서 사망 추정이 1시간 30분 전에 먹었던 케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음식이 실질적으로 그녀의 혈액 내 포도당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다시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녀의 사체는 왜 훼손하였나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6일 동안 생지옥을 겪었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의 잘못도 아닌데 죽은 사람 때문에 제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 사체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사체 훼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네요?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녀를 죽이진 않았어요. 한 가지만 더 묻죠. 그녀를 부검한 검시관들의 말로는 거의 전문가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절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미리 여행 연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사체를 토막낼 때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냥 무섭고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의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녀의 몸이 제 주머니에 있던 젖어있던 담배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젖은 담배 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2021년 3월 24일에 시작한 공판은 5주간 계속되었고 그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의해 유죄를 판결받았다. 그리고 결국 그레햄 판사는 그에게 최소 20년형을 살아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하지만 그의 판결에 매우 불만족을 드러낸 로레인의 아버지 토니는 그레햄 판사가 아잠의 살인죄의 형량만 인정, 그녀 죽음 후의 사체훼손에 대한 형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살인죄와 사체훼손의 형량을 합쳐서 판결해야 한다는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영향으로 후에 전국 여성협회 회원들과 대학생들이 엑스터 성당 앞에 모여 여성 인권이나 안전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매년 시위 집회를 하고 있다. 영국의 여성운동가 털리스커는 이 사건 이후 여성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얼반 엔젤스라는 시민단체를 설립, 밤늦게 홀로 다녀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산책 동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적인 여성 안전망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잠 망고리는 6일 동안 그녀의 사체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녀의 죽음 이틀째 되는 날 자신의 틱톡 계정에 하나의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영상에는 그가 증기담배를 하며 헤비메탈 그룹 시스템 오브 다운의 노래 찹수이를 틀고 따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노래 찹수이의 가사에는 I cry when angels deserve to die, 천사들이 죽음을 당해야 할 때 나는 울어 라는 구절이 있다. 그녀의 심카드는 나중에 메리 아치스 도로 옆 골목길의 배수구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고, 로레인이 사라진 후 며칠 동안 CCTV 영상에는 아잠 망고리가 검은색 쓰레기통, 플라스틱 시트, 개퍼 테이프, 공기청정기 및 히터를 구입하기 위해 도심으로 여러 번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아잠 망고리가 그녀인 척을 하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집요하게 위치를 물었던 약혼자 앨리스에게는 가운데 손가락에 이모티콘을 보내며 신경 쓰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아잠 망고리가 그녀를 살해하기 한 달 전, 그는 직접 손으로 무덤을 파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가이드, 굴착 도구와 발굴된 땅의 이미지를 검색해본 결과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다. 그리고 포렌식한 그의 핸드폰에는 무릎이나 팔 등이 사고로 절단된 여러 인간 다리의 애니메이션, 허벅지암에 걸린 어린이의 무릎이 절단 이미지와 왼쪽 아래 다리 사진, 총 75,000장의 여러 절단된 사람 부위의 사진들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에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매춘물들의 번호 22개가 저장되어 있었다. 경찰은 그가 전형적인 인간 신체 훼손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신체 절단 애호증 환자라고 명명했다.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Now to an absolutely horrific story out of Oklahoma. 7 bodies discovered there about an hour south of Tulsa. We don't have many more details than that, but we do know there is heartache here. Omar Villafranca has more. We've searched the property and we've located 7 bodies. Oklahoma law enforcement found those bodies in Henrietta Monday, but would not discuss any additional facts of the case. There's no suspect at large that we are looking for right at this moment. 한국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이현우가 풀려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 사건은 절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지는 후반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신뢰성을 위해 더 선지의 케이리 포레스터 부편집장의 기사와 피해자의 부모들이 페이스북에 직접 공개한 모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후원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983년 8월 24일) 오클라호마의 맥켈레스터에서 태어난 제시는 두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다. 그의 집안은 매우 엄격했으며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제시는 어릴 적부터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이였지만 성격은 온순한 편이었다. 하지만 가끔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욱하는 성격을 자주 내비쳤고 주로 힘이 약한 여자 학생들에게 매우 짓궂은 농담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즐기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가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따로 큰 사고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오클라호마 헨리에타 올해 15세인 아이비와 브리타니는 제일 절친한 친구 티파니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한다. 평소에도 종종 티파니의 집에서 잔 적이 많았기에 부모들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절친한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오는 일명 슬립 오버 파티는 어느 정도 루틴이 되어 있는 아이들 그들만의 놀이였다. 티파니의 집에는 총 5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13세 티파니의 오빠 15세 마이클, 장녀 17세 라일리, 그리고 엄마 35세 홀리와 결혼한 그들의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티파니의 집 식구들 모두 매우 화목했으며 여느 다른 이웃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가정이었다. 4월 31일 일요일 아침 친구 티파니네 집에서 즐겁게 하룻밤을 보낸 아이비는 그녀의 엄마 애슐리에게 전화해 티파니와 티파니 가족들과 함께 맥켈레스터 지역에 있는 티파니 가족 농장으로 놀러갔다가 5시까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평소에도 가끔 그 농장으로 놀러가곤 했던 아이들이었기에 아이비의 엄마 애슐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허락한다. 하지만 그날 오후 5시가 돼도 아이에게 소식이 없자 아이비의 폰으로 전화를 걸려는 찰나 티파니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어오고 그는 아이들은 아직 농장에서 잘 놀고 있고 곧 아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전화통화를 걸어온다. 2003년 여름 오클라호마 맥켈레스터 당시 나이 16세였던 크리스틀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학생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당시 교제하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의 딸과 함께 자주 어울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딸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한 남성과도 서로 자주 어울리며 놀았는데 그 남성은 자주 크리스틀에게 성적인 농담과 함께 항상 외모 지적을 하며 놀리곤 했다. 어느 날 한 이웃집에서 맥주 파티를 열었고 크리스틀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의 딸과 함께 그 파티를 참석한다. 새벽 1시쯤 크리스틀의 아버지는 여자친구에게 딸인 크리스틀을 집까지 먼저 데려다주고 오라며 여자친구에게 부탁하고 그 여자친구는 자신의 픽업 트럭에 자신의 딸 몰리와 크리스틀을 태워 파티에서 먼저 나오게 된다. 그리고 한 20분쯤 운전하면 나오는 크리스틀의 집에 그녀를 내려다주고 크리스틀 아버지의 여자친구는 딸과 함께 다시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고 집으로 향한다. 한 30분쯤 흘렀을까
집안에 홀로 남은 크리스틀은 자기 전에 샤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집문을 부실 듯 아주 강하게 두들기기 시작한다. 한 5분 동안 계속해서 두들기는 소리에 크리스틀은 문 앞까지 나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아버지 여자친구의 딸 몰리와 교제하고 있던 그 20살 남성이었다. 크리스틀은 평소에 자신을 항상 너무 놀리던 그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몇 번 같이 어울렸기에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지 문을 열어 물어본다. 그 남성은 몰리와 그녀의 집에서 싸우고 자신을 내쫓았다며 지금 새벽에 당장 갈 데가 없어 이곳에 왔다고 하소연한다.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집안에 아버지 없이 자신 홀로 있기에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올 것 같다며 그에게 미안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거절한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남성은 그녀의 목덜미를 잡아 강하게 제압한 다음 문 안쪽으로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밀어 그녀를 밀쳐내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 직후 그는 위협한 다음 그녀의 입안에다 양말을 넣어 올리고 그녀의 손발을 준비해온 산악용 로프로 묶기 시작한다. 다시 2023년 4월 30일 저녁 오후 9시가 지나도 딸인 아이비가 돌아오지 않자 다시 한번 그녀의 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리고 몇 시간 전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온 티파니의 양아버지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그 역시 응답이 없다. 뭔가 불안한 마음에 아이비의 엄마 애슐리와 브리타니의 부모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들은 바로 그 두 아이의 실종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날 5월 1일 아침 경찰들은 애슐리가 자신의 딸 아이비에게 들었던 사실들을 토대로 맥켈레스터 지역에 있는 티파니 가족의 농장으로 먼저 출발해 조사해보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다. 오후 3시 남은 한 장소 헨리에타에 위치해 있던 티파니의 집으로 직접 가보게 되는 경찰들. 결국 그곳에서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티파니의 하우스 안에는 총 4구의 시신이 발견. 엄마 홀리, 세 아이들 라일리, 마이크, 티파니 모두 가지런히 집안 거실에서 숨져 있었다. 흔적이 발견된다. 그리고 그 하우스 뒤편에는 넓은 숲풀들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 숲풀 안에서 매우 가지런히 누워있던 2구의 시신을 발견. 바로 15세였던 아이비와 브리타니 두 아이들이었다. 그 두 아이들 역시 모두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옆에는 티파니의 양아버지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눈 모습으로 같이 숨져 있었다. 2003년 여름 맥켈레스터 새벽 내내 5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크리스틀. 후, 그 남자는 크리스틀에게 바로 샤워를 시키고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한다. 크리스틀은 그렇게 하겠다며 옷을 불태우기 위해 밖으로 잠시 나간 사이 그녀는 필사적으로 뛰어 그 집을 탈출한다. 이웃집으로 가 도움을 요청한 크리스틀. 그녀는 그 당시 실오락이 걸치지 않았던 알몸 상태였고 바로 경찰이 출동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도주 중이었던 그 남성을 체포한다. 그 사건 이후 사건 검사는 피해자 크리스틀에게 이제 앞으로 아이는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냉정한 말을 전하게 되고 그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그에게 총 20년의 형을 선고, 판사도 그 형량을 확정하고 그는 크리스틀을 폭행 혐의로 총 20년의 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끝에 17년만을 살고 2020년 7월 가석방이 되는데 이 남성은 바로 사건 당시 20세였던 제시 맥패든이었다. 그리고 가석방으로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 제시는 자신의 홈타운인 오클라호마 맥켈레스터 지역으로 돌아오고 2021년 티파니의 엄마 홀리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홀리는 그 당시 전 남편이었던 조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 있는 상태였고 세 아이들 모두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었지만 전 남편인 조를 자신들의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다. 전 남편인 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과 만나며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지만 엄마 몰리가 제시와 결혼한 이후부터는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그리고 제시는 4월 30일 저녁에서 5월 1일 이른 새벽 중간쯤 자신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 아이들과 부인 홀리를 총으로 살해한 후 자신의 집으로 놀러온 두 아이들 아이비와 브리타니만은 다른 장소에서 살해한 후 마치 다른 범행으로 사망한 듯하게 그 둘의 사체를 집 뒤편에 있는 숲으로 끌고 가 나란히 눕히고 자신도 된다. 참고로 그는 그 다음날 5월 1일 법정에서 불법 아동 음란물 소지죄와 미성년자 간음죄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2016년 그는 감옥으로 몰래 반입해온 핸드폰을 이용해
그 당시 16세였던 케이틀린이라는 여학생을 가스라이팅, 그녀의 알몸 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추후에 같은 셀메이트였던 다른 수감자들의 폭로로 그의 모든 행위가 폭로되어 5월 1일 정식적 재판날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이었다. 피해자였던 35세 홀리는 18세 때 첫 아이인 라일리를 낳아 미혼모인 상태로 홀로 책임감 있게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멋진 엄마였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으로는 홀리는 새 아이들에게는 정말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사랑과 진심을 쏟아 키웠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투잡을 뛰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 집의 가장이었다. 2021년 홀리와 결혼한 제시는 별다른 직업 없이 1년 반 동안의 결혼 생활 중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며 가끔씩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로 일당을 받으며 생활하고 대부분 홀리가 벌어온 돈으로 기생한다. 17세 라일리는 화가가 꿈인 학생이었고 그림 실력이 워낙 뛰어나 그녀의 그림을 직접 구매하겠다고 하는 이웃들도 많았다고 한다. 15세였던 마이클은 운동 실력, 클라이밍과 육상에 소질이 엄청나 여러 대회에 나가 입상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한다. 13세였던 티파니는 귀엽게 생긴 외모와 같이 여러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워낙 천사 같은 인품에 많은 친구들이 좋아했다고 한다. 티파니의 친구였던 아이비는 항상 소외받는 친구들을 먼저 챙기고 마음씨가 너무나 고왔던 학생이었고 마지막 희생자였던 브리타니는 동물들을 너무나 좋아해 수의사가 꾸민 앞날이 창창한 어린 학생이었다. 비하인드 스토리. 사건 일주일 후 헨리에타 경찰들은 피의자인 제시가 직접 자살함으로써 사건 자체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려 한다. 하지만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고픈 피해자 가족들은 직접 나서서 경찰이 하지 않았던 증거 수집에 나선다. 제시의 집으로 직접 들어가 증거들을 수집, 집안 내부 상황을 촬영한 것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집안에는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각 방마다 바닥에 설치되어 있었던 여러 수갑 장치들이 발견되었고 산악용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경찰들은 가족들의 자체적 수사 이후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여러 비난을 받고 다시 재수사에 착수할 것이라 보도한다. 제시가 이 모든 참극을 벌이기 하루 전 자신의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였던 케이틀린에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문자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는 2016년 당시 16세였던 여학생 케이틀린을 그루밍하여 7년여간 여러 성범죄에 이용한 후 실제로 그의 연인으로 생각하며 관계를 지속하려 했던 점이 밝혀진다. 약 사건 한 달 후에 나온 피해자들의 부검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제시를 제외한 6명의 피해자들의 머리에는 모두 엄마 홀리에게는 여러 군데의 멍자국이 있었다. 수풀에서 발견된 아이비와 브리타니는 수풀로 옮겨진 흔적이 나왔고 그 둘한테만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살해한 것이었다. 13년간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웠던 홀리의 전남편 조는 막내 티파니의 친아버지였지만 나머지 첫째 라일리와 둘째 마이클도 친아버지처럼 정성스럽게 양육한다. 추후에 나타난 사실에는 사망한 엄마 홀리 맥페드는 이혼한 전남편인 조의 밑으로 이 세 아이 모두를 입양시키게 할 예정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시와 결혼한 도중에 이 절차를 이미 밟고 있었던 것이었다. 알고 보니 홀리의 어머니 자넷의 진술로는 세 아이의 엄마 홀리와 세 아이들은 1년 반 동안의 제시와의 생활 내내 엄청난 물리적 통제와 언어적 폭력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고 홀리는 그와 헤어지려 시도했다고 한다. 아이들의 핸드폰에는 모두 위치 추적 앱이 깔려 있었고 아내 홀리의 모든 스케줄을 통제했으며 그들의 친척이나 심지어 전남편 조의 만남도 허락치 않았던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조는 살인사건 다음 날까지 그 아이들의 죽음을 경찰관들에게서 듣지 못하고 하루 있다 5월 1일 아침
페이스북과 뉴스에서 그들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그 누구도 그들의 아버지가 될 조에게 제시의 전과 기록이나 그의 전력을 말해주지 않았고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지 않았다. 살인마 제시는 아이비와 브리타니를 살해한 후 아이들의 핸드폰을 이용해 직접 아이들인 것처럼 연기하며 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부모에게 전송된 그 문자 메시지가 보내졌을 때는 이미 아이들은 사망한 후였다. 제시의 친어머니 라돈나 맥페드는 4월 30일 날 저녁에 아들인 제시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으며 스스로 내일 자살할 것이라고 들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언론에는 아들에게 어떤 소식을 받은 적도 없으며 예상치 못했다며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밝혀진다. 제시가 17년간의 수감 생활 중에 만났던 같은 교도소 동기는 그와의 생활 중 두 눈을 감고 잔 적이 거의 없다고 밝힌다. 너무나 기이하고 이상한 성격의 제시가 어떤 짓을 할 줄 몰랐기에 무서웠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었다. Yeah, I just feel like this definitely should not have happened. It definitely should have been avoided. After I had that text exchange with her, I contacted the police department where they're married out of the city where their marriage certificate was listed as, and of course he wasn't on the sex offender registry, so I contacted them. I say, hey, there's an offender in your area, he's not on the registry. They say, well, the state has a public list, and I went and checked that list, couldn't find him, got back to him, said, hey, you know, this guy's a predator, he has multiple offenses, you know, just trying to warn him, just wanted to say something. You know, I couldn't say much to her because I didn't know if he read her text messages. I didn't want him to see them and hurt her, you know, the exchanges between us. I just wanted to keep it, you know, straight, you know, friendly. But, you know, when I reached out to the law enforcement and they didn't get back with me, I was just like, you know, what the heck, man? This could have been avoided. This could have been avoided. It's confounding. Jesse he was a monster without question. 제시와 홀리의 집 주소로 등록되어 있던 핸드폰 번호들은 아이들 번호 그리고 그 둘의 번호 말고도 자그마치 총 32개의 다른 핸드폰 계정이 발견된다. 경찰은 아마 이 여러 핸드폰 계정이 제시가 다른 미성년자들의 그루밍 범죄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 추측한다. 제시의 반사회적 행동들이 이 사건 이후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제시 그가 20세 때 성폭행범으로 구속되기 전 자신의 친할아버지의 금고에서 약 1억 원의 돈을 훔쳐 달아난 후 붙잡한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2011년 출소되기 6년 전 동료 남성 수감자를 강간한 혐의로 독방에 갇힌 이력도 밝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시 맥페드는 유일한 친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코디. 충격적이게도 그 역시 이미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번 교도소에 수감당한 전력이 있던 중범죄자였다. 그는 여러 건의 사람들을 폭행, 그들의 집을 방화한 혐의로 많은 전과가 있었고 2022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를 납치, 그녀의 모든 옷을 탈의시킨 채 강아지 우리의 목줄을 채운 뒤 감금, 전기 케이블로 여러 극적으로 여자친구와 탈출에 성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의해 구속되기 직전 그녀의 집으로 가 집을 몽땅 불태우려 한다. 그는 약 12억 원의 보석금이 측정된 채 현재 중범죄자로 교도소에 수감돼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던 백수였다. 만약 2020년 7월 제시의 가석방이 승인되지 않았었다면 그리고 적어도 20년의 모든 형기를 마치고 나왔었다면 2023년 5월 1일에 이 비극적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20대 여성은 전과 18범의 이후의 형량이 20년형으로 확정된 직후 이런 이야기를 남긴다. 이 형은 재판부와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Jesse McFadden, you are a POS. I won't say the cuss word because my video got deleted earlier because I'm not allowed to say nasty things about my rapist that tried to take my life when I was 16 years old. I begged the DA when I was 16 all the way until a few years ago not to let him out. If you guys let him out, I said it's going to be the worst decision you ever make. He was let out. Found out from a few friends that I went to high school with it. He also assaulted these girls on the bus. There was other things that went down that were never done anything about. Let's make this video viral. Let's make sure that nothing like this happens anymore.
The justice system has failed us. Fucking Oklahoma and your bullshit. This should have never happened. Prayers to these families.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14일 영국 북동부 샤이니로 밤 9시 44분 밤 11시 44분 밤 11시 45분 새벽 12시 51분 이 사건의 신뢰성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 놀선브레아 경찰국의 CCTV를 전부 확인, 분석하였고 영국 북동부 지역 최대 신문사인 썬데이 선지의 이 사건의 공판 기록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영상의 수위가 다소 높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자막이나 음성이 묵음으로 처리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충격적인 비하인드 영상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967년생 윌리엄 맥팔은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조그마한 시골 동네 그린 아일랜드에서 자란다. 1921년부터 1971년에 걸친 아일랜드의 내전으로 인해 그의 홈타운은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 어딘가 항상 사람들의 한숨이 새어나오는 도시였다. 그는 2명의 누나와 1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부모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며 말 그대로 방임된 상태로 성장한다. 도시의 영향이기도 하고 불안정한 가족 상태에서 자란 윌리엄 역시 제대로 된 양육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자랐고 어릴 적부터 이유 없이 반사회적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 I'm just running about in the estate with a pair of Wellington boots on and a pair of shorts and just like a feral child. He didn't seem to have any friends at all, but everyone knew him. People did really avoid him because he was just, there was something not right. 그는 어릴 적부터 항상 동네를 돌아다닐 때는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다녔었는데 주로 작은 막대기나 망치, 칼, 그리고 어떤 때는 전기톱을 들고 다니기도 했었다. 그는 항상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항상 각인시키며 다녔고 그들의 불안한 시선과 행동들을 즐기며 다녔다. 그의 어릴 적 행동 양식의 특징에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었는데 그에게 무엇인가 반항을 하거나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상대에게는 무척 얌전했으며 자신보다 약한 상대인 타인에게는 무척 잔인하고 개념 없이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동네에 있던 실버스트림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중 항상 착하게 아이들을 무척 챙겼던 여교사에게 끔찍한 짓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 윌리엄은 어느 날 밤 몰래 창문을 깨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그 여교사 자리 앞에 놓여 있었던 어항 안에 모든 물고기들을 잡아 잔인하게 죽여 한 마리는 그녀의 책상에다, 한 마리는 그녀의 책 속, 한 마리는 칠판에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는 그녀의 의자에다 올려놓고 도망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약 40마리의 죽은 생쥐를 잡아 학교에다 전시해 놓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별명은 매드 존, 미친 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의 악행들에 대한 타 학우들의 시선과 교사들의 시선은 더욱더 윌리엄 그 스스로를 악랄하게 악하게 만들도록 한다. 참고로 전 세계의 연쇄살인범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어릴 적 혹은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항상 힘없는 동물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 팩트이다. 그리고 그가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는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다니는데 주로 폭행, 절도에 대한 죄들이었고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살던 이웃, 그 당시 86세 마사 길모어의 집에 침입하기로 한다.
그는 마사의 집 침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엄청난 현금이 깔려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1996년 5월 5일 일요일 새벽 그는 심한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 마사의 집으로 망치를 들고 다가간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2번 누르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집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인지, 하지만 거동이 느린 마사는 그 순간 방문 앞에 지팡이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집안에 아무도 없을 거라 예상했던 윌리엄은 집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데 그 순간 침실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던 마사와 맞닥뜨린다. 서로 너무나 가깝게 살던 이웃이었기에 마사는 그의 얼굴을 알고 있던 기색이었고, 순간 당황한 윌리엄은 손에 쥐고 있던 망치로 그녀의 후두부에 3번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쓰러진 마사의 가슴 흉골을 쓰러뜨린다. 혈흔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사체를 두고 그는 바로 도주하고, 그녀의 강병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3시간 만에 그를 체포한다. 참 어리석게도 그의 지문은 초인종과 집 문고리에 그대로 묻어 있었고, 그 지문을 조회 그가 바로 윌리엄이라는 것을 특정하게 된 것이다. 은퇴 전 한 해운회사의 매니저로 일했던 마사는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왔던 노인이었다. 윌리엄은 그 순간 그 가엾은 노인을 몸으로 그저 밀치고 도망가거나 그녀의 돈만을 빼앗고 달아날 수 있었지만, 그는 무자비하게 힘없는 노인을 무참히 살해해버린다. 1997년 4월 11일 사건 약 1년 후 윌리엄은 북아일랜드 벨패스트 크라운 법원에서 마사 길모어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해 그가 30세가 되던 해였다. 1978년 2월 16일 영국 더럼에서 태어난 스티븐 어니는 누나 한 명과 가난한 노동자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 그의 나이 13세 때 여러 물품들이 실려있던 커다란 트럭 한 대에 방화를 저지르고 차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절도한다. 그리고 그의 나이 17세 때까지 여러 건의 절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강도 상해를 입히며 여러 전과를 쌓게 된다. 무엇보다 그가 저지른 17세 때의 절도 사건에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조용히 집으로 침입해 현금과 예물만을 훔치고 달아나는 전형적인 절도와는 다르게 마지막에는 꼭 방화를 일으키고 도망간다는 점이었다. 그는 방화에 대한 무엇인가의 환상과 불법적인 자신의 행위의 증거들을 모두 없애주는 끝마침을 찍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1998년 여름 스티븐이 20세가 되던 해, 그의 친한 이웃이었던 존 그린웰은 당시 73세의 은퇴한 약사였는데, 존 그린웰이 매우 친절하고 부유한 노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니는 그에게 접근, 친분을 쌓고 그의 집에 기중품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당시 암과 사투 중이었던 존 그린웰은 주로 침대에서 생활했는데, 그런 존 그린웰의 상태를 알고 스티븐은 그의 집을 절도하기로 마음먹는다. 1998년 12월 25일 존 그린웰의 집으로 몰래 침입, 그의 집에 있었던 그 당시 고가의 제닉 카메라를 훔치고 그 카메라를 훔쳐 달아나려는 순간 어쩐지 마음이 바뀌어 2층인 그의 침실로 올라가 홀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던 존 그린웰의 머리를 훔쳤던 그 제닉 카메라로 여러 번 묻혀 그를 살해한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사살처럼 자신이 준비해온 큰 칼로 그의 가슴을 사망케 한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올 때 집에 있던 TV와 VHS 레코더를 들고 나오는데, 마지막 물론 그 집을 빠져나올 때 방화를 저지르는 것도 잊지 않는다. 불이 일어난 광경을 보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집 주변을 탐문수색에 들어가고, 뜬금없이 어느 한 집에서 TV와 VHS 레코더를 들고 휴지통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스티븐을 발견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한 경찰은 그를 불러 세운다. 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경찰은 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보고 그가 여러 건의 방화와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알아내 그날 밤 바로 그를 체포한다. 하지만 그가 존 그린웰의 집에서 그를 살인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던 상황. 경찰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스티븐의 지문과 DNA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존 그린웰의 1층, 그의 집에서 없어진 TV와 VHS 레코더의 자리에 놓여진 하얀색 투명 스카치 테이프에서 스티븐의 지문과 DNA를 발견하게 된다. 멍청하게도 스티븐은 존 그린웰의 집에서 TV와 VHS 레코더를 들고 나올 때 한 번에 들고 나오기 위해 저 두 물건을 한 번에 테이프로 꽁꽁 싸서 이동하기로 생각하고 테이프를 썼던 것이 그만 그의 지문과 DNA를 남겨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 29일 사건 발생 약 1년 후 그의 나이 21세 때 뉴캐슬 크라운 법원에서 그는 73세 은퇴한 약사 존 그린웰을 살해한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지막 재판날에 그를 목격한 그 당시 담당 형사 콜린은 그의 얼굴에는 여느 후회나 회환,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감정의 동요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아직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I was watching Unwin at the time and in my eyes he showed no remorse whatsoever.
At the end of Mr. Greenwell's case, I was interviewed and I remember saying quite clearly that I thought O'Nolan was a very, very dangerous man, and I didn't say that lightly. 그리고 그는 영국 켄트에 위치해 있는 남성 중범죄자들만을 가둬놓는 HMS 스왈사의 교도소로 이송되는데 그곳에서 같은 한 방에 쓰게 되는 셀메이트, 바로 윌리엄 맥파를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언가 비릿한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육감적으로 느끼게 되고 많은 사건, 살인에 대한 공유를 하며 친한 친구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 모두 약 14년간의 가석방의 조건이 주어지는 최소 형량을 살다 출소하게 되는데 2010년에 먼저 교도소로 들어왔던 윌리엄이 석방된다. 그리고 2012년 34세의 나이로 석방이 된 스티브는 출소 몇 달 전 자신이 10대 때 만나서 데이트했던 동네 친한 동생이었던 레이첼과 전화통화와 편지로 계속해서 교류하며 다시 친분을 쌓는다. When I first started talking to Stephen back in prison, I didn't really think much of it. A mutual friend got us talking again through phone calls and letters and stuff. He had the charm when I was speaking to him on the phone, made everything seem like it was okay. 그리고 스티븐은 출소 직후 그녀와 만나 데이트 후 몇 번의 잠자리를 하게 되고 레이첼은 스티븐의 딸을 임신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둘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가 되어 스티븐의 고향 더럼안에 있는 샤이니 로우 마을로 들어와 정착하게 된다. 홈타운으로 정착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는 것처럼 보였던 스티븐은 직업도 갖게 되는데 어느 한 호텔과 부동산 업체의 보수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일명 핸디맨의 직업을 갖게 된다. Many men who engage in criminal and violent behaviour are fathers. And I would say that none of them are good fathers. What they are very good at is performing the role of the good father, the doting father, because they're aware that that is going to distract attention. 그리고 가끔씩 그의 부부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항상 음주 후에는 스티븐의 아내를 향한 정신적, 물리적 폭력이었다. 그는 언제나 아내 레이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조여왔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화를 내며 항상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그녀를 괴롭혀왔다고 전한다. 그리고 중간중간 자신의 친구였던 몇 년 일찍 출소해 있었던 윌리엄과의 전화통화 후에도 문득문득 폭력적으로 자신을 대해했다는 것이 아내 레이첼의 증언이었다. 그리고 윌리엄이 가끔씩 스티븐의 집으로 놀러오기도 했는데 그의 첫인상에 대한 아내 레이첼의 증언이다. McFall was very scary. Just the way he looked. That he had a lot of anger inside him, which was really scary, yeah. I never felt safe around him. 그리고 딸의 양육권은 아내였던 레이첼이 가져갔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딸과 만나 아버지로서의 책무는 모두 다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스티븐과 윌리엄은 기다렸다는 듯이 2017년 여름부터 샤이니 로우 마을에 있던 세인트 오스왈드 테라스의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게 된다. 1990년 5월 14일 북베트남 하노이 근처에서 태어난 쿠엔, 일명 영국 이름 애나는 2010년 더 나은 경제적 삶과 유학을 위해 영국 버틀리로 이주하게 된다. 그녀는 영국 버틀리 소재의 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낮에는 근처 부동산 회사에서 회계사와 매니저로 근무, 밤과 주말에는 그녀와 같이 영국으로 이민 와서 터를 잡은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근처 네일살롱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4살 배기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4살짜리 아들은 애나 자신이 영국으로 데려와 키우고 있었고 딸은 베트남에서 전 남편이 키우고 있었다. 애나는 아들과 딸의 교육비와 본국 베트남 가족들을 위해 영국에서 번 돈을 거의 다 송금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그녀의 여동생의 증언으로는 애나는 매우 근면하고 성실, 오로지 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잡을 뛰며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살던 중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는 전 남편은 그 둘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 별로 없어 아이들을 방치,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부인 애나에게만 의존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가끔씩 애나에게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점들 때문에 애나는 남편과 헤어지고 그 둘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영국으로 와 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투잡을 뛰고 있었던 것이었다. 2017년 4월 어느 한 부동산 회사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애나는 많은 손님들에게 렌트를 해줄 여러 채의 하우스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여러 하우스들의 관리 감독을 하던 중 그 집들의 시설 보수, 수리를 하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 당시 36세 스티븐을 만나게 된다. 스티븐은 그녀가 관리하고 있던 여러 채의 하우스들의 보수를 해주면서 애나와 안면을 트게 되었고 서로 자신들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과 골치 아픈 시설 보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아무런 군말 없이 와서 도와주는 스티븐에게 애나는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사건 날 당일에도
애나는 자신의 친여동생에게 스티븐의 친절함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렇게 약 1년 후 2017년 8월 14일 오후 5시 23분 영국 샤이니로우의 오스왈드 테라스의 스티븐 하우스. 스티븐의 안내를 받아 스티븐의 집으로 들어가는 윌리엄이 CCTV에 찍힌다. 오후 6시 17분 애나는 버틀리에 위치한 글리터 네일샵에서 나와 자신의 차 블랙 아우디 A4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이 포착된다. 오후 7시 22분 애나의 차가 샤이니로우의 오스왈드 테라스 도로에서 포착된다. 오후 7시 24분 애나는 스티븐 집의 뒤편의 갓길에다 잠시 자신의 차 블랙 아우디 A4를 주차한다. 그곳은 오래 주차할 수 없는 구역으로 잠시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주차하는 공간이었다. 오후 7시 32분 약 8분 동안 스티븐의 집 뒤편에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애나. 약 2분 후 7시 34분 애나는 스티븐의 마중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게 된다. 이 순간 이후 애나가 이 집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모든 추측과 가정을 뺀 오로지 CCTV 기록으로만 밝혀진 타임라인. 약 2시간 20분 후 오후 9시 51분 집에서 나와 자신의 밴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스티븐의 모습이 CCTV에 찍히게 된다. 오후 약 9시 57분 밴에서 내려 근처 ATM기가 위치해 있었던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스티븐. 그곳에서 누군가의 카드로 약 500파운드, 하나로 약 80만원을 인출하고 조그마한 양주 한 병을 사서 나가는 것이 편의점 CCTV에 찍힌다. 오후 11시 44분 스티븐의 집 뒤편. 스티븐과 그전까지는 CCTV에 잡히지 않았던 그의 친구 윌리엄이 나와 무엇인가 흰색 천으로 덮여있는 물건을 들고 아까 애나가 잠시 주차해놨던 아우디 A4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 흰색 물체를 넣는 것이 포착된다. 참고로 애나의 키는 157cm. 스티븐 홀로 그 흰색 물체를 앞쪽에서 들어 옮기고 있었고 흰색 천이 그 물체에서 벗겨지지 않게 천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윌리엄이었다. 오후 11시 54분 약 20분 후 근처 도로에서 애나의 차 아우디 A4가 도로를 달리고 있던 장면이 포착된다. 8월 15일 새벽 12시 8분 다시 약 15분 후 스티븐의 집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던 곳에서 다시 한번 애나의 차가 포착된다. 새벽 12시 18분 썬더랜드 지역의 석세스 로드에서 걷고 있던 스티븐과 윌리엄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된다. 새벽 12시 38분 약 30분 동안 그 지역을 걸어 스티븐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온 스티븐과 윌리엄은 그의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이 포착된다. 새벽 12시 50분 썬더랜드 지역 한 외진 곳에서 차량 화재가 나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그곳으로 출동해 화재를 진압. 그 차 안에서 불에 타 시신에 드러난 항구의 시신을 발견한다. 애나가 그 집을 들어간 이후 약 5시간 만의 일이었다. 새벽 12시 55분 스티븐의 차량이 다시 썬더랜드 어느 한 지역에서 찍히게 되고 그들은 근처 우체국으로 가 누군가의 카드로 다시 한번 500파운드의 돈을 인출해서 돌아가는 것이 확인된다. 새벽 1시 50분 화재를 진압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그 시신이 불에 의해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 신원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 차 안에 있던 타다 남은 여권과 이민 서류들이 발견되지만 정확한 신원을 알 수가 없었다. 아침 7시 킬링월스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애나와 같이 살던 그녀의 여동생은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 잠에서 깬다. 어젯밤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하우스 중에 한 채를 보러 간다는 마지막 말만 남기고 오늘 아침까지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지금까지 이런 적이 전혀 없었기에
여동생은 즉시 경찰서로 가 그녀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 그녀의 모든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들을 경찰에 제출한다. 그날 오후 스티븐과 윌리엄은 각자 집 근처 몰에 가 쇼핑을 하고 펍에 들어가 술 한 잔씩 마시며 유흥을 즐긴다. 그날 밤 9시경 애나의 여동생은 경찰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전화는 친언니인 애나의 아우디 차량이 완전 전소된 채로 외딴 마을 길가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였다. 그리고 애나로 추정되는 항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여동생에게 알려주게 된다. 추후 그 시신의 치아로 신원 식별 확인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 시신은 애나의 시신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그 시신이 애나의 시신으로 확인되자마자 경찰은 그녀의 명의로 된 크레딧카드와 데비카드의 사용 출처를 조회하고 그녀가 실종된 시간 이후부터 사용되어진 곳을 탐문 수사, 어느 한 편의점에서 사용되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 편의점의 CCTV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CCTV 안에 그녀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스티븐을 발견. 그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애나의 마지막 동선을 확인하는 중 그녀의 차가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테라스 근처에서 파킹되었다는 것을 CCTV로 확인. 그 근처의 모든 CCTV로 확인하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스티븐의 집의 뒤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비로소 여러 CCTV 물증과 그녀의 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경찰은 법원영장을 받아 스티븐의 집으로 출동. 그를 검거하고 그의 집안의 모든 물건들과 흔적들에 대한 감식을 시작한다. 그리고 죽은 애나의 집에서 발견된 그녀의 칫솔과 마스크에서 채취한 그녀의 DNA와 동일한 DNA들이 스티븐의 집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던 중 그의 집에 스티븐뿐만이 아닌 윌리엄이라는 사람도 얽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윌리엄까지 추후 그의 공범으로 같이 체포하게 된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그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 정확히 48시간 이내에 모두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들이 체포되고 약 6개월 후 2018년 2월 20일 뉴캐슬 크라운 법정에서 배심원단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이 이후부터는 영국 북동부 지역 최대 신문사인 썬데이 선지의 법원기자 롭 케네디가 작성한 뉴캐슬 검사 제이미 힐과 피고인 스티븐과 윌리엄의 실제 공판기록, 그 공판기록 약 5일치를 전부 확인한 충격 실화 파일의 재구성입니다. 이 공판기록들로 그날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소 노골적인 표현이나 지나친 폭력적인 문장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심원단 여러분, 피고인들은 영국 이름 애나, 베트남 이름 쿠엔이라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검찰 쪽의 수사는 주로 피고인들 스티븐과 윌리엄 사이에서 주고받은 소셜미디어, 전화와 문자들, 그리고 스티븐 집 주변의 CCTV 영상들을 취합하여 수사하고 그날의 진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28세의 애나는 2010년 영국으로 이민 온 후 대학을 졸업, 자신의 4살짜리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왔던 키는 157cm, 체중 50kg도 채 안 되는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안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나 허가가 없는 여러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대신 구해주고 임대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도중 부동산 중개업 회사 안에서 지금 피고 스티븐과 조우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애나는 같은 베트남 이민자들 몇몇과 함께 자신들이 관리하는 부동산 중 몇 채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합법적인 의료용 대마초 작물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알고 있었던 스티븐은 그들이 키우던 대마초 작물의 소량을 그들의 동의 없이 훔쳤고 그 소량을 직접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전화 데이터에서 밝혀졌습니다. 아마 이 전체 작물들을 취득하기 위해 그녀를 타겟으로 잡았다는 것도 유력한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14일 사건 당일 그녀는 여동생과 네일살롱에서 일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부동산 중 하나에 임대차 계약을 서명하기 위해 게이트헤드에 있는 임대 중개인을 방문했었고 스탠리 지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도 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목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갑자기 샤이니 로우에 있는 스티븐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오후 7시 24분에 그의 집 뒷뜰에서 찍힌 그녀의 외관은 그의 집에서 오래 머물 생각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를 뒷문 길가에 잠시 정차한 상태였고 그녀의 핸드백을 그대로 차에 놓고 나왔으며 갑자기 누군가의 문자를 받고 스티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물론 스티븐의 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간 약 4시간 후 그녀의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하얀 시트에 덮여 뒷문으로 나오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럼 그 4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상황을 유추, 진실에 더 다가가기 위해 철저하게 수집한 법의학 증거 및 조사와 함께 이제부터 피고인을 신문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스티븐 씨, 처음 어떻게 애나를 알게 되었나요? 저는 부동산 업체에서 시설 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직업인데 그녀는 그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서로가 많이 친했었나요? 네, 그럼요. 저희는 서로 보자마자 공통점도 좀 있었고 제가 그녀를 위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관리하는 여러 하우스들을 돌면서 군말 없이 고장난 곳이나 수리가 필요한 것을 고쳐줬죠. 그녀가 절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녀와 친했었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더 친밀한 관계까지 갔던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희는 직장에서 만난 친구 사이였습니다. 다만 그녀가 저에 대해서 약간의 호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8월 14일 사건 당일 그녀가 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제가 집에서 친구인 윌리엄과 같이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나가 문자가 와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대마초를 더 넓은 공간에서 키워야겠다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직접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대마초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 피고인도 알고 있었군요. 그럼 당신도 대마초를 집에서 어느 정도 키우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대마초를 어릴 적에 잠깐 피워본 거 말고는 본 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하니 친구로서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럼 그녀가 당신 집으로 들어간 후 무엇을 했나요? 그냥 저랑 그 대마초를 키울 만한 것에 대한 이야기와 저희가 관리하는 하우스의 보수에 대해서 논의한 후 그녀는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녀가 그 집을 직접 나가는 CCTV에 대한 기록은 없던데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녀의 키가 작기 때문에 벽에 가려져 안 보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피고, 저희를 정말 우습게 보고 있군요. 저희 과학 감식반이 당신의 집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들과 법의학 소견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거나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애나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원해 본 결과 그녀는 그 당시 당신의 집에 윌리엄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피고인 당신들은 그녀가 도착하기 1시간 전 정확히 오후 6시 16분 서로 문자를 보냈고 윌리엄이 당신에게 보낸 문자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집안에 대기하고 있던 윌리엄은 그녀가 당신과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정체불명의 둔기로 그녀를 폭행하고 바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당신 둘은 그녀를 무참히 폭행하고 고통에 몸부리치는 그녀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당신들이 준비한 여러 물건으로 그녀를 성폭행하죠. 그녀의 혈흔 자국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바로 식탁 바로 옆 거실 바로 직전 부분이었는데 그녀가 얼마나 잔혹하게 폭행당했는지 위아래 천장까지 너무나 많은 혈흔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거 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제가 아니라 저는 애나와 함께 식탁에서 일 이야기를 하다 잠시 딸에게 전화가 와서 뒷마당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한 통 받고 왔어요. 근데 바로 식탁 앞에서 무엇인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애나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뛰어가 봤더니 윌리엄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그녀에게 그의 오른쪽 발로 애나의 얼굴을 밀면서 동시에 그녀의 목에 어떤 끈을 매고 있었고 대마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힘껏 그를 말려보려 했지만 너무 놀라고 무서운 나머지 강하게 밀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가 의식이 없어졌고 저는 그냥 그녀가 바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아까 전에는 그녀가 그냥 제 발로 집에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절대 그녀를 해칠 만한 사람도 아니고 해칠 이유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리셨네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에서 발견된 몇 개의 물건에서 그녀의 DNA와 분비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첫 번째, 당신의 집에서 발견된 이 총열 기다란 이 부분에서 그녀의 분비물과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 뜻은 당신들은 이 총으로 그녀를 때리고 폭행한 후 이 총열 부분을 그녀에게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추론되는데 왜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총은 윌리엄의 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총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뭐예요? 당신 집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스타워즈에서 광선검 장난감, 일명 라이트세이버라고 불리는 이 스틱 끝부분에서 그녀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걸로 그녀한테 무슨 짓 했어요? 그 스틱은 제가 그날 애나의 4살배기 아들 선물로 준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선물 고맙다며 직접 만져보기도 했고요. 아마 그때 묻은 거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스틱 장난감을 만질 때 밑에 손잡이 부분을 만지지 누가 스틱 제일 끝부분부터 만집니까? 심지어 손잡이 부분에서는 그녀의 DNA는 일체 나오질 않았다고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집안에서 발견된 마블 로고가 새겨진 속옷에서 그녀의 DNA가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속옷 중앙 부분에서요. 그녀를 저항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바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당신이 그날 입었던 속옷에서 그녀의 DNA가 검출되었다고요. 속옷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그날 입었던 바지에서도 검출되었어요. 이래도 발뺌할 거예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사실 저희는 육체적인 관계를 딱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날은 아니고 3일 전인 8월 11일 날 애나와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아까 전에는 그녀와 육체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는 그저 비즈니스 친구 사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8월 11일 날 당신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저 바지와 속옷에서 그녀의 DNA가 다량으로 나온 것이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부릴 것 같아서 우리가 사건 날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당신 집 근처에서 위치해 있던 CCTV 모두를 확인했어. 근데 그녀는 8월 11일 날 그 집에 가기는커녕 그녀가 일하던 네일살롱에도 출근하지 못했어. 왜냐? 그녀의 4살짜리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간 날이었거든. 그날 당신의 집 주변에는 당신 말고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어. 계속 거짓말 할 겁니까? 뭔가 잘못되었어요. 11일 날 그녀와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제가 어떻게 더 입증을 시킵니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데. 그럼 이때는 왜 그랬어요? 그녀가 들어가고 약 2시간 반 후 갑자기 그녀의 카드를 들고 왜 돈을 인출해 갔어요? 그리고 선글라스와 모자는 왜 저 밤에 썼습니까? 추후에 신분이 드러날까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그녀가 심부름 하나만 해달라고 직접 자신의 통장에서 500파운드만 뽑아달라고 대마초에 대한 무슨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저한테 부탁했었습니다. 그녀가 원해서 해줬던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는 그저 그날 제가 평소에 앓고 있었던 안구 건조증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그걸 변명이라고 대고 있습니까 지금? 그녀가 당신한테 카드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돈만 뽑아달라고 그랬다고요? 왜요? 그녀 직접 가면 되는데 아까는 또 그녀가 당신과 대화만 나누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갑자기 윌리엄이 그녀를 죽이고 있었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녀가 당신에게 카드를 줄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왜 자꾸 진술이 매번 바뀌는 건가요? 6개월 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사체를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는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윌리엄이 직접 그녀의 시신을 들었고 저에게 협박을 했어요. 자신을 지금 안 도와주면 너의 딸까지 죽이겠다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그녀의 시신을 그녀의 차 뒷좌석에다 넣었고 그와 함께 인적이 드문 비포장도로 끝으로 가서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다는 게 그녀와 차에 불을 냈다는 거죠? 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이 뒷좌석에 있던 그녀의 얼굴과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했고 그 직후 둘이 서로 걸어서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스티븐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먼저 하늘에 있는 애나에게 할 말 없어요? 그녀는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너무 슬픕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다른 피고인 중 한 명 윌리엄에 대한 재판신문 과정의 재구성입니다. 윌리엄 씨, 당신이 스티븐과 감방 동기죠? 네, 저희는 같은 방을 썼습니다. 서로 많이 친했나요? 서로 친구였었죠? 아니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한테 깜방에서부터 폭력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네,
그가 처음 제 교도소 방으로 들어온 후 제가 잘 때 저를 죽도로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매번 살해 협박이다 뭐다 당했습니다. 스티븐이 출소한 후 저에게 가족 협박과 살해 협박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험한 걸 볼 줄 아느라면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조금 도와줘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그럼 애나와는 당신은 일면식이 없었나요? 네, 저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서로 인사했나요? 그날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날 스티븐이 시킨 빨래를 하러 집 뒤편에 있는 세탁실에 있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온 기척이 났어요. 저는 그게 가끔씩 찾아오는 스티븐의 딸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계속 하던 일 하려고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몇 분 있다가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집안 부엌 쪽에서요. 그래서 제가 부엌 쪽으로 빨리 가보았는데 스티븐이 제가 처음 보는 아시아 여자를 뒤에서 오른팔로 헤드락 걸듯이 묶고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진 그녀의 두 손을 묶더니 제가 빨래하려고 벗겨놓았던 베개 커버를 그녀의 얼굴에다 씌워버렸어요. 저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려보았는데 스티븐은 듣질 않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베개 커버에 얼굴이 가려진 그녀에게 총으로 머리를 몇 대 치더니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가위로 저에게 애나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스티븐은 시도했지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스스로 욕을 하면서 그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너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저 너무 그녀가 불쌍해서 나가 있겠다고 했고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녀는 이미 아무런 의식 없이 식탁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스티븐은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주사기를 사용했나요? 스티븐이? 네, 그 주사기에 위스키를 넣더니 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의식이 돌아온 그녀 장난감 스틱 같은 걸로 그리고 그녀에게 통장 카드와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알아낸 비밀번호를 가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아, 그리고 돈 뽑으러 가기 전에 그녀의 얼굴에다 다시 그 베개 커버를 씌우고 갔습니다. 그녀가 그 집으로 들어간 지 약 2시간 반 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정도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저보고 뒷마당 창고에 들어가 있으라고 총으로 위협해서 저는 이미 애나는 죽었고 저라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얌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CCTV로는 사체를 같이 들고 가서 같이 방화했다는 추측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가 저보고 그녀의 시체 옮기는 것을 도우라고 했고 그녀의 차에다 실었더니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곳에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가져온 휘발유통을 열어 그녀에게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녀가 관리하는 하우스 중 한 곳에서 대마초 작물을 몇 개 훔친 사실이 있죠? 저는 대마초 어릴 적이나 손댔지 지금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스티븐 집에서 본 적 없습니다. 윌리엄, 당신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군요. 배심원 여러분, 이 영상은 스티븐 폰에서 포렌식한 자료 중 한 영상입니다. Hello, Stewie, baby. Will you want to see my friends? You want to buy some Chinese Thai stick? Lovely cheese! Real cheese!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말은 당신은 그저 스티븐의 폭행을 당했던 불쌍한 그의 감방 동기였을 뿐이고 애나 그녀에게 그날 어떤 폭행도 성관계도 방화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저는 오랫동안 스티븐의 피해자입니다. 그럼 그녀가 그 집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이 문자는 무엇이죠? 당신이 스티븐에게 보낸 문자일 텐데요. 그 말은 저희에게 쓰는 일순간 재판장에 있었던 모든 배심원들은 입을 벌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재판 끝에 2018년 4월 25일 그들의 마지막 재판날 판사 저스티스 모리스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체증된 DNA 증거들과 그들이 사용했던 폰을 포렌식한 결과
그리고 과학적인 법의학팀의 진술들이 모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스티븐의 계획하에 공동정범인 윌리엄과 함께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들의 유죄 판결에 동의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 둘의 살인전력 처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악마들이 세상으로 섞인 일은 없을 거라며 판사 모리스는 애나를 살해인, 사체훼손, 방화의 혐의로 당시 나이 40세 스티븐과 51세 윌리엄 모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비하인드 스토리. 사건 전말에 대해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하고 있던 2018년 3월의 어느 날, 애나의 시신을 부검한 한 검시관의 소견이 재판 중 밝혀지는데 이 사실을 안 재판장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다. 애나의 사체안, 정확히 말하자면 장기, 폐 속 안에서 화재가 날 때 발생되는 화재 잿가루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다. 그 말 뜻은 그녀는 적어도 그 둘이 그녀의 얼굴과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일으키는 순간 직전까지도 숨을 쉬며 살아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윌리엄의 재판 마지막 날, 검사가 물어본 그가 스티븐에게 보낸 문자에 대한 해명은 배심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 말은 그냥 저희끼리 쓰는 하나의 속어입니다. 스티븐이 실제로 가끔씩 중국식 카레를 저에게 끓여주곤 했었는데 저희가 그 카레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먹는 날이면 그런 식으로 여성에게 빗대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단지 그런 말장난이지 실제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부엌에서 실제로 그 시간대에 끓여 먹은 카레 접시와 주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 뜻은 당신들은 부엌 옆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애나를 보면서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 위해 실제 식탁에 앉아 저 카레를 끓여 먹었다는 겁니다. 이건 두 명의 공동정범에 대한 심증이 굳혀지는 순간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2017년 8월 13일 그녀가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 스티븐은 그의 5살짜리 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약 6시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물론 그 옆에는 윌리엄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의 5살짜리 딸은 재판 당시 언급되었던 스타워즈 스틱 장난감을 들고 아빠인 스티븐과 같이 놀았던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스틱은 범행 도구로 쓰여진다. Just before the murder, Stephen had had my daughter on the Saturday night, overnight. He came, dropped her back off on the Sunday, sort of late morning, just seemed normal. Mr. McFall was also sitting in the car, but hadn't gotten out of the car. 2017년 8월 15일 새벽 12시 10분, 이 두 살인마는 애나를 그녀의 차에 싣고 방화를 한 후 미리 주차해둔 스티븐의 차까지 걸어와 그의 차를 탄 후 오스왈드 테라스 스티븐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윌리엄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찍고 자신이 펍에서 만난 썸 타는 한 여성에게 그 사진을 전송한다.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But sometimes when I hear the stories from the two defendants, I was very resentful that I cannot control myself. Chúng nó bịa ra những cái mà chị nghĩ là không bao giờ có. They make up story. They made up story that I just cannot imagine how can they do things like that. Because I imagine that when my sister first met them. She thought that the two defendants were a kind person as well. She was very naive. Chị cứ tưởng tượng là khi nó bước chân vào căn nhà đấy, nó cười rất là tươi. She can imagine her smile when he entered the house. Nó sẽ hỏi thằng nhân viên đấy là mày có khỏe không? Hay là nó sẽ có nghĩa là nó cái kiểu nó rất là thân thiện đấy, nhưng mà tại sao nó she could be very friendly to Mr. Unwin, and she cannot imagine how any person can do anything like that to such a nice girl. Không bao giờ cho ra được. Nó quỷ không phải người. I think they should never be released. They are evils. Mình nhân đạo với con người chứ đâu có nhân đạo với quỷ được. We can be kind with anyone in the humankind, but cannot be kind with to the evils.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